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동기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요, 바로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계자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동기발전기는요, 이렇게 Y결선이다라고 했어요. 자, Y결선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기자가 부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하도요, 동일하게 Y결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등가 회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Y결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상분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 권선, 다시 전기자 하나, 그리고 부하 한 상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줄 수가 있겠죠. 한 상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전을 해볼 건데,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자에서 자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계자는요, 여자기에 의해서 계자 전류 혹은 여자 전류를 공급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계자에서 여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속이 발생되고, 그리고 우리 계자는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권선에 직접 끊어지게 되면, 계자가 회전하면서 끊어지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전기자의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전압 강하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이곳에 부하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곳이 V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해보았어요. 운전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각각의 값들을 정의를 하지 못했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항이 있어요. 저항. 이 저항은 무엇이냐? 바로 전기자 권선의 존재를 하는 저항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 바로 전기자 권선 저항 RA다라고 합니다. 이때 A는요, 전기자의 그 아마추어의 약자를 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일도 있어요. 코일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입니다. 우린 동기 리액턴스를요, 이렇게 X에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S는요, 우리가 동기 할 때 싱크로너스의 약자를 따서 S를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역시 이 전기자는요, 우리가 코일을 감았다라고 했어요. 코일은요, 결국에 L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액턴스 성분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린 이렇게 RA와 RS를 통틀어서 동기 임피던스 Z S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임피던스는요, 전부 이 전기자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그럼 한번 우리는 이제 이 임피던스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에, 자,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다라고 했을 때 I의 Z, S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 동기 임피던스 Z, S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했죠. 자, 이 동기 임피던스는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RA, 우린 이것을 전기자 권선 저항이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X도 있었죠. XS, 이거는 동기 리액턴스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동기 리액턴스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자,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요, 이렇게 X에 L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고,
두 번째로 이 동기 리액턴스는 또 X,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XL은요, 우리가 누설, 리퀴즈 할 때 XL이라고 생각해서 XL이 되고요. 이때 XA는 우리가 전기자가 아마추어다라고 했었죠. 이때 A가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해당하는 그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XL과 XA가 어떤 성분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했어요. 자, 이때 XL과 XA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자, 이렇게 자속이 공급됐고요.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란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자기장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요, 부하에 따라서 그 현상들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부하가요, 이 부하가 우리가 대부분의 부하는요, L부하, 즉 지상부하입니다. 이렇게 L부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회로는요, 이 전기자도 L 성분이고 코일 성분이죠. 그리고 부하도 L 성분이니까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에서 L부하는 우리가 감자 작용이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하나만 기억해달라 했는데 내가 도저히 못 외운다라고 한다면 C, 발, 증, 자라고 했었죠. 자, 이게 우리가 C, 발, 앞서서 우리가 표를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C부하는요, 발전기에서 증자 작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반면에 발전기에서 L부하는 반대로 감자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자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이 자기장이 실제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작용이 일어나요. 이 실제 감자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 성분을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라고 하고, 지금 교재를 보시면 코일 변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흘러서 이곳에도 자기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실제 이 주 자속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설된다 해서 이러한 자속을 만드는 리액턴스 성분을 우리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주자속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요, 조금만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코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자는 코일을 감은 것이다라고 했었죠. 전기자 권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실제 이 코일에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유효한 부분을요, 우리는 코일 변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코일 변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 부분도 코일 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코일에는 코일 변이 총 2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유기기전력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코일 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N극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S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코일변에서 만드는 이 자기장은요, 이 코일변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주 자속에 실제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주는 자속을 만드는 리액턴스를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이 코일단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지금 주 자속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XL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이 ZX라고 하는 거를요,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Z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자 권선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RA 플러스 X, S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 S는요, 결국에 코일 성분, L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J를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의 위상을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나눠주면 이렇게 RA 플러스 J의 이 XS를요, 우리가 XL 플러스 X의 A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동기 임피던스의 크기를 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루트에 RA의 제곱 플러스 XL의 플러스 XA의 합에다가 이것을 제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한 가지만. 자,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지금은요, 이렇게 부하가 있죠. 이렇게 부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단락을 시켜볼게요. 한번 단락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린 부하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 곳이 아닌 저항이 없는 곳으로 전류가 전부 흐르게 되겠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단락 전류 IS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S는요, 쇼트, 단락의 그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락이 됐어요. 자, 단락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은요, 기존에 우리가 단락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전압강화가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가 부하에 V만큼 걸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단락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이란 것이 전부 이곳에 걸리게 되겠죠. 모두 이 동기 임피던스 성분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동기 임피던스 Z, S를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단락 시에 단락 전류를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IS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맞죠? 우리가 단락 시에는 전압 강화가 모두 이곳에 걸리니까, 여기에 걸리니까 우리가 ZS를 IS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게, 이 동기발전기에서요, 이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한상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상전압이라는 것이죠. 상전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혹 우리가 이렇게 동기발전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Y결선이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Y결선인데, 이 동기발전기에 선간전압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선간전압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간전압을요, 제가 뭐 VN이다라고 해볼게요. VN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선간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 단락전류를 구하거나 혹은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VN으로 이 식을 나타낼 때 꼭 루트 3을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것이 상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결국에 루트 3의 IS분의 VN이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때 헷갈리게 하는 문제 중 하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뒤에 있는 팁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미리 설명을 해보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재 왼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압변동률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이 전압변동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압변동률은요, 이전에 배웠었죠. 이전에 배웠는데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전압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부하가 있을 때 걸리는 정격전압, 이곳을 VN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정격전압에서 만약에 개방이 된 무부하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부하 상태에 걸리는 무부하 단자전압은 이 정격전압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했나요?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전압 변동률 이렇게 엡실론으로 표현을 하고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냥 문자로 적어볼게요. 이게 전격 전압 Vn분의 무부하 시, 즉 개방 시 이곳에 걸리는 단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 V0 마이너스 전격 전압의 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의 백분율을 고려해 줬을 때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유기기전력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라고 그 다음 나머지가 Vn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Vn은요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항상 더 원래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V0는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개방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압 강화가 없고 이때 발생한 유기기전력이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유기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값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Vn은요 좀 경우가 달라요. V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하가 있을 때입니다. 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동기 리액턴스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 부분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요 부하에 따라서 그 전기자 반작용의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하에 따라서 이 동기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L 부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부하가 L 부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L 부하는요 감자 작용이다라고 했었죠. 감자 작용은요 이렇게 주자속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자속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감소를 하면 만들어진 유기기전력 E는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기기전력도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럼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면 결국에 이 Vn도 떨어지게 되겠죠.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이 적으니까 이 Vn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Vn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Vn이 떨어지니까 이때 이 전압 변동률의 부호는요 이 V0는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한데 이 Vn이 작아지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V0가 Vn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부호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C부하에서, 자 이번엔 부하가 C부하예요. C부하는요 우리가 C발 증자라고 했죠. 그래서 자속이 증가를 하고요. 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유기기전력, 만들어진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고,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니까 이 전격 전압,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일정한 V0 값보다 이 전격 전압 Vn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압 변동률은 C부하에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하면 이 L부하에서 R부하도 그 값이 조금 자속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전압 변동률이었고 이렇게 등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이 특성 곡선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동기발전기는 어떤 특성 곡선이 있냐? 자, 첫 번째로 무부하 포화 곡선이 있고요.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 근데 무부하니까 이때 단자 전압은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락 곡선이 있습니다. 이 단락 곡선은요 계자 전류와 단락시 흐르는 단락 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로축이 모두 계자 전류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무부하 포화 곡선 같은 경우는 단자 전압, 그리고 단락 곡선 같은 경우는 단락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무부하 포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설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동기발전기를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여자기에서 전원을 공급하면요 이렇게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계자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이 전기자의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 전압 강화를 거쳐서 이곳에 V만큼
부하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죠. 무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된 상태를 우리가 무부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걸리는 그때 단자 전압이 바로 곧 무부하 단자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계자 전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발생하는 자속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증가를 하면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고,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 무부하 단자 전압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무부하 상태니까 지금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요, 지금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요, 유기기전력 증가하고 단자 전압도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이 직류기에서도 이 자기 포화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포화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계자 전류가 계속 증가를 하면 이 자속이 계속 증가하냐? 그렇지 않았죠. 이 계자 전류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 자속은 만들 수 있는, 그 계자 철심에 만들 수 있는 자속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속이 최대한의 자속을 만드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자속이 증가를 하지 않고, 그럼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지 않고 당연히 단자 전압도 증가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자 전류가 증가할수록 자속이 증가할 때는 쭉 비례해서 증가를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자기 포화란 것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 포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적인 경우를요, 우리는 공극선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공극선에서는 자기 포화 현상이 없는 경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는 자기 포화란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다시 이 단자 전압이 증가를 하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부하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무부하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부하가 있었을 때 이 부하가 정격으로 운전을 하는 그 정격 상태가 있을 거고, 그때의 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정격 전압이 존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정격 전압이 이 구간이다라고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원래 정격 전압인 값이다라고 해볼게요. 이 값이. 자, 그러면 이 정격 전압인 지점에서 선을 쭉 이어줬을 때, 자, 이 무부하 포화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나는 지점에서요, 제가 이렇게 선을 내려주면, 자, 그때 계자 전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때 계자 전류를요, 우리가 IFS다라고 합니다. 자, 이 IFS가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무부하 상태일 때, 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부하 상태일 때 정격 전압을 유기시키기 위한 그때 계자 전류, 무부하 상태일 때 정격 전압을 유기하는 계자 전류를 바로 우리는 IFS다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뒤에 있을 단락비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포화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화율. 자, 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화가 된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화가 된 정도는 이런 식으로 포화가 되지 않은 구간분에 포화가 된 이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포화가 된 부분분에 포화가 되지 않은 부분분에 포화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쉽게 예시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의자가, 그러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10명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손님이 예를 들어서 12명이 들어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당은요, 결국에 10명은 받을 수가 있겠죠. 10명은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2명, 12명 중에서 10명을 뺀 2명은 자리에 앉지 못할 겁니다. 그럼 이 식당에서 포화율은 얼마죠? 바로 10분의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20%가 우리가 기존 정원 10명 중에 20%가 더 포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지점을 B라고 하고 이 세로축인 이 지점을 B라고 하고 이 지점을 C 다시라고 하고 이 지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B, C 닷의 선분분해 그러니까 BC 닷까지의 길이분의 C 닷의 C의 선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짝대기는요 선분을 나타낸 거예요. 이때 선분이란 것은 결국에 이 B에서 C 닷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선분으로 표현을 한 것을 BC 닷의 이런 짝대기를 그린 거고 이렇게 C 닷은요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 포화율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포화율까지 정리를 하면요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은 끝이 나고 다음 두 번째 단락 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단락 곡선은요 말 그대로 단락 상태입니다. 단락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방이 된 상태고 단락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락 상태는 무부하 상태와 다르게 지금 전류가 0이지 않죠. 0이 아니죠. 지금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좌 전류가 증가를 했을 때 자속이 증가하고 유기기 전력이 증가를 하면 그때 이 단락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단락 전류는요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니까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단락 곡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선생님, 근데 아까 분명 이 계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속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포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선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포화가 일어나면 일정해지게 됩니다. 틀렸어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먼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정말 집중을 잘하신 거죠. 수업에 집중을 잘하신 건데 아쉽게도 이 단락 시험은요 이런 직선 형태가 맞습니다. 자, 좀 특이하죠. 아까는 분명 자기 포화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단락 시험은 직선 상태가 맞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정말 잘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직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과 이 단락 곡선의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자, 우리가 이 무부하는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죠. 그래서 전류가 0이었어요. 그런데 단락 곡선은요 전류가 0이 아니죠.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이곳에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곳에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결국에 우린 이 동기 리액턴스 안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부하가 없죠. 부하가 없으면 지금 L부하도 아니고 C부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건선을 감죠. 코일의 형태로 감습니다. 자, 그럼 코일은 뭐예요? 결국에 L성분이죠. L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 상태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감자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자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자속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자속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계좌 전류를 올리면 원래 자속이 올라가죠. 그럼 유기기 전력도 올라가니까 단락 전류도 커지게 됩니다. 단락 전류가 커지면요 이렇게 주자속을 방해하는 성분이 커져요. 그럼 자속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좌 전류가 올라서 또 자속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요 자기 포화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락 시험은요 자기 포화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기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공극선처럼 직선의 형태로 단락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적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유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렇게 단락 곡선은 특이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직선 형태가 된다
이게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더 기억을 하면요. 우리가 이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그때의 계자 전류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단락 곡선에서는 우리가 단락 전류와 계자 전류 사이의 관계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락 다시 어떠한 전격 전류가 있겠죠. 기존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 지점에서 선을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보게 되면은 이 단락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죠.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에서 선을 내리면 그때의 계자 전류가 있을 거예요. 이 계자 전류를 우리는 앞으로 IFN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IFN이 뭐냐?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단락 상태예요. 단락 시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아지는 그때의 계자 전류를 우리는 IFN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단락 시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가 같아지는 그때 계자 전류를 우리는 IFN이라고 한다. 이 둘을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을 마스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락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이전에 조금 빼먹은 개념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에 등가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등가 회로가 마찬가지로 한상분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기자에는 이런 전기자 권선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게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가요 이 전기자 권선 저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전기자는 결국 코일이다라고 했었죠. 코일을 감는 형태이기 때문에 즉 L성분이죠.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의 저항 성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리액턴스 성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 Z S다라고 하는 거를 단락 전류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했을 때 우리는 IS분의 한상의 유기기전력 E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을 동기 임피던스분의 유기기전력 E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XS이기 때문에 동기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동기 리액턴스 XS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이 XS분의 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RA를 무시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게 출제가 되었냐? 실제 이 동기 임피던스 ZS라고 하는 거는 실용상 어떤 것을 차지하나요? 라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는 RA와 RS의 합인데 대부분 XS니까 실용상 동기 리액턴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락비를 보시면요 지금 공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단락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 교재에 단락비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락비가 단락 전의 전격 전류와 그리고 단락 후에 흐르는 단락 전류와의 그 비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하가 있는 전격 상태죠. 자,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동기 임피던스 Z S인데 제가 이것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옴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L 성분 무시하고 그냥 저항 성분 1옴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부하는요 단순히 99옴이다라보고 해보겠습니다. 부하는 99옴이고요. 그리고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이 100V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서 이 전격 전류 IN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IN은요 결국 옴의 법칙이죠. R분의 V니까 전체 저항은 우리가 1 더하기 99에서 100분의 유기기전력은 지금 100이니까 계산하면 1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락시입니다.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어주게 됐는데 이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는 모두 부하가 아닌 이곳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항을 보시면요. 이제 부하 쪽은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1분의 유기기전력은 동일하게 100으로 표현을 해서 이때는 10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전격 전류분의 단락시, 단락 전류의 비율이니까 지금 1A에서 100A까지 총 100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락비가 그래서 IN분의 IS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락 전이랑 단락 후의 전류를 비교하면요. 100배씩이나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고요. 부하를 막 쭉쭉쭉 연결을 했어요. 뭐 에어컨, 세탁기 이런 부하들을 연결을 했는데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이곳의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저항을 모두 무시를 하기 때문에 전원 측에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퍼센트 Z,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처음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바로 상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의 전압 강화와 이곳의 전압 강화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단락 상태 아닙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N이 1A니까 이곳에 이 동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요. IR이니까 1V가 되겠죠. 자, 그럼 부하 측은 마찬가지로 1A 곱하기 99옴이니까 전압 강화는 99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동기 임피던스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상전압, 우리는 지금 상전압이 유기기전력이죠. 100분의 전압 강화, 지금 1A 곱하기 1옴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요. 이것을 100분율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100분율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100까지 곱해줬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1%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부하 측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부하 측은요. 마찬가지로 상전압 100분의 지금 전류가 1A고 99옴이니까 여기에 100분율 100을 곱해줬을 때 9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전압 100V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1V니까 그 비율이 1%가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Z는 1%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은요, 마찬가지로 99%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의 비율이. 그런데 우리는 이 전압 강화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요. 임피던스의 B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은 IZ죠. 자, 임피던스를 고려했을 때 IZ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렬회로해서 I는 일정하죠. 자, 그럼 결국 전압은 임피던스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 전압 강화에 대한 B든 임피던스에 대한 B든 똑같이 1%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99옴은요. 전압 강화도 99V. 어차피 전압 강화의 B도 99%인데 이 임피던스도 99옴이니까 그냥 99%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요. 전압 강화에 대한 B라고도 할 수가 있고 임피던스에 대한 B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식을요. 지금은 각각의 값을 대입했는데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수식으로. 문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전압 2에 대해서 전류, 전격 전류죠. IN 곱하기 임피던스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곳에 100을 곱한 것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위에 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을요. ZS분의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Z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바로 단락 전류의 역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락 전류의 역수. 자, 그 말은요. 결국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단락 전류 IS분의 IN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만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퍼센트 임피던스죠. IS분의 IN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단락비라고 하는 것이 IN분의 IS죠. 자, 그러면 IN분의 I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 IN분의 IS라고 하는 것은 넘기면 우리가 이거 넘기면 퍼센트 Z분의 10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IN분의 IS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퍼센트 Z라고 하는 것 분의 100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ZS, PU라는 것이 있는데 이 PU법은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을 했었죠. 이것을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9%는 소수점으로 0.99라고 하죠. 0.99라고 하는 것을 100분율로 표현하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99%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분의 1을 해주고 100으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분자도 100분의 1,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약분 돼서 우리가 PU, 소수점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공식은 바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죠.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특성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 그리고 단락 곡선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이 지점을 정격 전압 VN이라고 했을 때 그때 지점에서 쭉 가서 무부하 포화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선을 내렸을 때 그때의 계좌 전류를요 IFS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단락 곡선에서 어떠한 전류, 다시 정격 전류 IN이라고 하고 그 지점에서 쭉 선을 따왔을 때 그 만나는 지점에서 선을 내리면 그때의 계좌 전류를 IF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IFS는요 무부하 시에 정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계좌 전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락 시험에서는 단락 시 이 정격 전류와 단락 전류가 같아지는 그때 계좌 전류를 IFN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단락비는요 단락 시 정격 전류와 단락 전류가 같아지는 계좌 전류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무부하 시에 정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계좌 전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뭐죠? 이 값이 우리가 무부하 시 IFS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바로 IF의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IFS, IFN이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꼭 기억을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단락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 문자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상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비율로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퍼센트 Z라고 하는 것은 유도는 따로 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뭘 더 많이 쓰냐? 10V 제곱분의 PZ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P는요 여러분들이 단위를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이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이고요. 그리고 이때 전압은 킬로볼트가 된다. 이게 필기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은데 이게 실기에서 출제가 정말 많이 되고 또 전력공학에서 나오니까 이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단락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교재 뒤를 넘기시면요 단락비의 크기에 따른 특성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이 단락비가 큰 경우의 특징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반대로 작은 경우는요 이 각각의 특징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지우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락비가 큰 경우는요. 먼저 동기 리액턴스가 작고요. 전압 강하,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또 효율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동기 리액턴스가 왜 작은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임피던스의 B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B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XS도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락비가 크면 동기 리액턴스 XS가 작아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강하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전압 강하 V는 I, Z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동기 임피던스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전압 강하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압 강하 떨어지고요. 전압 강하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기자 반작용은 왜 떨어지냐? 우리가 XS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XS는요. 우리가 XL과 그리고 XA 그 중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가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효율이 왜 낮냐면요. 우리가 이 단락비가 큰 기기는 기본적으로 철 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기계가 단락비가 보통 큰 기기예요. 그래서 우린 철기계는요. 철손이란 것이 발생을 했었죠. 철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손은 결국 손실이고 손실이 크다라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교재를 보시면요. 뭐 안정도가 좋고 공급이 크고 계좌 기자력이 크고 또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안정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철기계 철을 사용하니까 중량이 무겁고 또 중량이 무거우니까 들어가는 재료도 많아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락비가 큰 경우에 대한 특징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별 3개 할 만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많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특징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냐? 바로 앞 글자만 따서 동 그리고 여기는 다 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 그리고 효율이 낮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팁박스도 보시면요. 동전 효율이 낮다. 단락비가 큰 기기는 동전 효율이 낮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요즘 세대가 어떻죠? 버스도 카드로 찍고 계산도 카드, 계좌이체라는 세대죠. 그러니까 요즘 현금을 내서 거스름돈, 동전을 받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단락비가 큰 기기는 동기 리액턴스, 전압 강하,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 효율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락비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교재 오른쪽을 보시면요. 지금 단락전류에 대해서 짧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우고 단락전류. 단락전류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선 그래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시간에 따라서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단락 전류가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요. 다시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크게 단락 전류가 발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안정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크고요. 시간이 지나면 단락 전류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비가 큰 구간을 나눴을 때 우리는 이 구간을 바로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큰 단락 전류를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을 갖춘 곳을 바로 지속 단락 전류 아니면 영구 단락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단락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V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 안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곳은 리액턴스가 작고 이곳은 리액턴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 돌발 단락전류는요. 돌발 단락전류는 X, L에 대한 성분만 있고요. 그리고 지속 단락전류는 X, L과 X, A에 대한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전기자 반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는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이 초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XL만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이 구간은요.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겠죠.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임피던스가 작고 그 말은 결국 단락전류가 커지게 된다는 거고요. 지속시는 전기자 반작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XA가 등장을 하게 돼서 여기는 리액턴스가 커지고요. 리액턴스가 커지니까 오히려 전류는 작아지게 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돌발 단락 전류 시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일으키는 리액턴스 성분은 무엇인지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누설 리액턴스가 바로 돌발 단락 전류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요. 단락비 그리고 단락 전류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출력입니다. 이 동기발전기의 출력은요. 우리가 계자를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죠. 그때 비돌극형과 돌극형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각각의 출력 공식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바로 적었는데요. 따로 유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유도 과정이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알면 다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울 때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 정리를 해보면 자, 이 XS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에서 이 전기자에 있는 리액턴스 성분을 우리는 XS, 동기 리액턴스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유기기전력 E와 단자전압 V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상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E 그리고 V는 전부 상전압이 된다. 상전압이다. 선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을 기준으로 나타낸 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인 델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델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위상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은 이 전기자 코일 성분이기 때문에 L 성분이죠. 자, 그런데 부하는요, 우리가 뭐 R부하가 올 수도 있고 또 L부하, C부하가 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전압은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위상차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위상차를 우리는 델타라고 하고 사인 델타로 우리는 출력을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출력은요, 우리가 해석을 한 것처럼 한상분에 대한 출력입니다. 자, 그래서 한상분은요, 이렇게 분자가 EV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상이 아니라 삼상 동기발전기에 삼상에 대한 출력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상의 출력을 구했으니까 여기에 각각의 출력을 더해서 3을 곱하면 그게 바로 삼상 일대의 출력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돌극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식이 엄청 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실제 문제는 이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식의 형태는 무엇인지만을 묻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 비돌극형의 공식과 동일한데 하나만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뒤에 뭔가 부수적인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 든 걸 보시면요. 이렇게 XD와 XQ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이 X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축 리액턴스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XQ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횡축 리액턴스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비돌극형에서의 XD와
횡축 리액턴스는 어땠습니까? 서로 동일했었죠. 공극이 동일하니까 이들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 비돌극형은요. 이때 xd와 xq가 서로 동일하니까 약분이 돼서 0이 됩니다. 약분이 아니라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없어져서 위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된 거고 이 돌극형 같은 경우는요.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추가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가로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비돌극형은 델타가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고 또 돌극형은 출력이 다시 위상차가 6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냥 참고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돌극형은요. 우리가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때 최대값을 갖는다.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값도 그때 이 값의 최대를 구할 때 우리가 60도일 때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나 뭐 어떤 거를 알아주시면 좋냐면 자, 이렇게 상전압 그리고 상전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회로 이론이든 아니면 뭐 전기기기 뭐 다른 거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V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이 V를 보통 선간 전압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때 전압, V라고 하는 전압은 선간 전압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동기 발전기의 출력, 예를 들어서 이 비돌극형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요. 문제에서 리액턴스 값 주어지고요. 위상차 주어지고 그리고 E와 V가 모두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력 문제에서 E는요. 상전압이 되고요. 그리고 V, 뭐 단자전압이라면서 출제가 되는데 이때 단자전압 V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출력은요.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 동기발전기의 출력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V도 선간전압이 아니라 반드시 상전압이구나. 아, 출력에서는 이렇게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모두 나왔다면 상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력은요. 이 내용만 알면 거진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요. 자기 여자 현상이란 것이 있어요. 자기 여자 현상. 이때 자기는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자, 자속을 만드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부하의 콘덴서와 같은 용량성 부하를 접촉시키면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하가 콘덴서 이런 용량성 부하일 때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죠. 자속이 발생을 하면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단자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요. 이 XS는 전기자 반작용, 이 SS 안에 있는 XA,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부하가 뭐죠? 부하가 지금 C부하입니다. C부하예요. 자, 그럼 C부하에서 발전기는 우리가 C, 증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C부하일 때 발전기는 증자작용이다. 주자속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증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자속이 증가를 하고요. 총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고 전류가 증가를 해서 다시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이 자속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해서 계속 증가하는 자기 여자 현상, 스스로 자속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계속 자속을 증가시키니까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되냐? 자, C부하죠. C부하니까 우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L부하를 추가로 접속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지 대책을 보면요. 방지 대책의 핵심은 우리가 기존의 문제였던 C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L부하를 추가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책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동기조상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동기조상기는요. 우리가 뒤에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L과 C를 모두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L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C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는 이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L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동기조상기를 설치해서 L을 공급해 주고요. 또 변압기를 설치를 하는데 변압기도 우리가 L 성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자, 이 변압기도요. 철심에 코일을 감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도 L 성분이 되고요. 그리고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리액턴스는 당연히 L 성분,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 이런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해서 결국에 L 성분을 또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발전기를 병렬 접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기 발전기를요. 병렬로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렬 회로에서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병렬 회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R이 있고요.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합성 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2분의 R로 이 R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병렬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 합성 저항은 계속 작아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면 실제로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를 병렬로 접속을 하면요. 우리가 이 발전기에 있는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는 것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단락비가 크면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그 말은 결론, 그 말은 즉슨 이 증자작용이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증자작용이 작용을 하면 자속이 더 커지지 않으니까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발전기를 병렬로 접속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그 말은 결론, 발전기를 병렬 접속해서 단락비를 크게 한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결국 핵심은요. L 부하를 증가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집유기에서도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출제도 정말 많이 되고요. 게다가 실기에서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면요.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같아야 하고 그 외에 3상일 때는 상회전이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보다는 이 4개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에는요.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 기전력의 무엇이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잘못된 것 하나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전력의 각각의 이 값들이 만약 달라지게 되면요. 달라지게 됐을 때 모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 발전기, B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동기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기전력은요. 모두 교류라고 했고 교류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병렬 회로에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같아야 하죠. 자, 그런데 이 기전력, 이 발전기에서 만드는 기전력이 예를 들어서 달라지게 되면요. 달라졌을 때 순환 전류가 당연히 흐르게 되겠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위가 서로 다르니까 전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순환하는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기전력, 이 각각의 값들이 다를 때 왜 기전력이 다른지, 왜 병렬 운전이 안 되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A 발전기의 주파수가 이렇게 짧다라고 해보고, 자, B 발전기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특정 시간에 이 두 발전기의 기전력을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기전력이 서로 다르죠. 기전력이 다르니까 당연히 전위차가 발생하고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위상이 이번에는 서로 반대다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점에서 기전력을 비교하면 두 기전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파형과 크기가 다르면 또 당연히
기전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다르니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주파수와 위상이 다를 때는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아니면 무효 횡류 또는 동기화 전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파형과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파형이 다를 때는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하냐면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저는요, 이사를 갈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면요, 그 앞에, 그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퇴근을 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걸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면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유무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위 파크 유무를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사를 갈 때는, 병렬 운전을 할 때는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같고, 다를 경우에는 주파수, 위상은 유효, 그리고 파형, 크기는 무효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알면요, 거의 거진 80%는 다 맞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20%는 무엇이냐? 20%는요, 이렇게 위상이 다를 때 어떤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있냐? 위상이 다를 때 우리는 수수 전력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수수 전력이 무엇이냐면, 수수 전력은요, 말 그대로 주고 받는 서로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상이 다르니까 이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수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식이 중요하게 되는데, 출제가 되는데, ZS분의, 자, 나타내 보면 EZ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EZS분의 E1의 제곱 그리고 사인 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위는요, 와트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ZS 그리고 E는 다 각각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델타가 무엇이냐면, 이 델타는요, 자, 위상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위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위상차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델타는 그 위상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수 전력이 아니면 또 동기 화력을 물을 수도 있어요. 동기 화력. 자, 위상이 다를 때 동기 화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동기 화력은요, 공식이 비슷합니다. 이 ZS분의 마찬가지로 이 원의 제곱이 되고요. 이번에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델타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동기 화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이 수수 전력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량이죠. 수수 전력의 변화량을 우리는 동기 화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이 사인을 미분했을 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동일한데 사인에서 코사인 델타로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너무 헷갈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수 전력, 이 수를 보시면 이 수의 이 우자를요, 이 오른쪽으로 돌려서 넣어주면 이렇게 4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수 전력은 사인이 된다. 자, 그럼 동기 화력은 반대로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요, 여기 위상이 같을 것이 아니라 다를 때 이 수수 전력 그리고 동기 화력이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크기가 다를 때 개념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때 A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기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B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 기전력이 있어요. 자, 기존에는요, 이 둘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A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커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기존에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요, 이곳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고 기존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데, 자, 유기 기전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곳에 전기자 전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둘의 유기 기전력이 다르니까 전이차가 생기죠. 전이차가 생긴다는 거는 여기에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크기가 다르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요. 이렇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를 때, 자, 이때 이 전류는요, 이 둘 사이에 전이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 전류죠. 그러니까 이 발전기는 전부 L성분, 그리고 B도 L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 순환 전류도 지상 전류이고요. 당연히 이 전기자 전류도 발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니까 모두 지상 전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발전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요, 무효 순환 전류와 전기자 전류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무효 순환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상쇄가 돼서 이곳의 전류는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크기가 다를 때 A 발전기는, 자, 이 A 발전기에 발생하는 유기기 전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기 전력이 더 커진 쪽의 발전기는요, 전류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류가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전류는 모두 지상 전류다라고 했어요. 지상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지상 성분, 그러니까 무효분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상 성분이 늘어나니까 무효 성분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효 성분이 늘어나니까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역률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역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비발전기, 기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전기 쪽은요, 반대로 전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류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상분이 감소를 하니까 무효분도 떨어지고, 무효분이 떨어지니까 역률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발전기, 유기기 전력이 증가한 쪽의 특징들을 거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칠판에 있는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병렬 운전까지 해주시면요, 동기발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영상도 모두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